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 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I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챗GPT나 클로드나 딥시크나 AI에 대한 얘기들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AI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두 이 AI가 마치 우리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에서처럼 AI와 로봇이 결합돼 우리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요. 사실 이 AI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꿀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의 자식처럼 옆에서 모든 걸 우리를 도와주는 사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보적으로 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재미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중국의 AI와 미국의 AI는 어떤 안보적 질문에 차이가 있을까? 군사적 위기에 이 두 AI는 어떤 답변을 할까를 알아봤는데요. 무척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딥시크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전쟁을 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내리는 반면 미국의 AI들은 그 비율이 딥시크의 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미국 싱크탱크가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편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400건을 넣어줬을 때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딥시크가 훨씬 더 호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식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지난 1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AI도 매파적 딥시크가 드러내는 외교 정책 성향 분석이라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요, 딥시크 모델은 코딩이나 수리 추론 같은 능력에 대해서는 막 각종 벤치마크가 있고 나오자마자 온 세계에서 다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외교 안보 관련 시나리오를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딥시크랑 그다음에 미국의 챗GPT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엔트로픽에서 만든 또 다른 인공지능이죠. 클로드 소넷이랑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합숙시켰냐? 400개 이상의 군사 위기 시나리오를 각 인공지능 엔진에 입력해서 학습시키는 방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 한반도에 뭐가 있었다, 양안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400개의 시나리오를 각각 3개의 모델에 입력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딥시크의 무력 사용 공고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상에서 딥시크는 무력을 사용해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반면 챗GPT는 16.3%고요. 클로드 소넷은 16.9%라고 합니다. 결국 딥시크의 무력 사용 권고 비율이 2배나 높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모든 것이 학습된 정보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시크는 당연히 중국의 정보를 많이 학습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전랑회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강경한 중국의 모습을 띄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챗GPT나 클로드 소넷은 서방의 문서로 학습을 하다 보니 좀 더 외교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학습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400개의 위기 시나리오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국가별 분석에 더더욱 얼마나 호전적인지 이런 걸 볼 때요 나왔다고 하거든요. 딥시크는요. 공격적인 정책을 권고한 비율을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는 59.1%고요. 영국에 대해서는 49.5%, 인도에 대해서는 48.1%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46%, 48%로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델의 판단이 대상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 모델을 학습했더니 미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혔지만 이제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우리의 지능의 인식의 정도를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딥시크를 가지고 판단 근거를 삼은 중국 사람들과 아니면 챗GPT나 다른 걸로 판단 근거를 삼는 서방의 사람들은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겠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하지만 앞으로 세계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두 개가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데
AI도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공급망, 쓰는 물건의 차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도 크게 생깁니다. 이쪽에서는 상식인 것이 반대쪽은 전혀 상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를 통한 갈라짐, AI를 통한 어떻게 생각하면 인식의 망분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주계 장막, 철의 장막, 어떤 무역으로 장막, 그다음에 이념의 장막이 있었다면 이젠 AI의 장막이 양측의 가장 큰 경계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요, 이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외교 정책 결정의 보조 모델로 쓸 경우에는 기술적 투명성과 지속적 검증, 그다음에 다원적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대요. 한마디로 그냥 보조로만 쓰지 절대로 얘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얘들 자체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학습 자체가 편견을 가진 걸로 학습을 하다 보니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고, 특히 외교 안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가장 합리적인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스위스 금융당국도 AI 도입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AI를 만든 회사는 전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슨 AI를 도입한다는 건 핵심적인 인프라를,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외부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니들이 외부에 맡기는 것까진 좋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하고, 그리고 외부에 맡길 때도 언제든지 복원 가능하도록 여러 선택 옵션을 주고 해라 라는 게 스위스 금융당국의 권고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스위스 내 금융기관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냥 우리 챗GPT 같은 생성형 AI 채택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금융 부분에서 AI 기술의 실질적 확산이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스위스 금융당국이요, 올해 1월부터 400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AI 사용 실태를 조사한 거라고 하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펀드 운영사,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자들 모두가 포함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기관의 약 50%는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중 대형 금융기관만을 했을 때는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AI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평균 5개의 애플리케이션 운용 중이고 9개가 개발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금융기관마다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AI가 들어간 게 뭐 5개, 뭐 앞으로 또 9개가 더 개발 중인 등등 모든 거에 AI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AI가 들어가면 이 개발된 솔루션이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이나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뭐 챗GPT나 구글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해야죠. MS나.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FINMA가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FINMA나 뭐 유럽의 금융기관은 뭐 과거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AI를 도입할 때 꼭 제3자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도입하고 복수로 해서 하나가 마비되거나 하나가 뚫렸을 때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금융기관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선택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들과 계속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특정한 몇몇 빅테크에만 의존하다 보니 금융기관으로서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금융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금융으로 전이되는지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일본은행의 말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행의 우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일본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본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그렇게 돼서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이게 금융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거라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일본 기업들이 현금도 많이 쌓아놓고 탄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기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행은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요. 각국의 무역 경제 정책 반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서 리스크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주식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 가능성과 거래처 기업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잠재 리스크의 현실화를 경계하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으니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경고한 건데요. 특히 일본은행은요. 일본 은행들이 최근 해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증가한 것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신탁이나 사모펀드 등의 대출을 많이 한 것들이 나중에 부실이 될 수 있고 이게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비은행들, 그러니까 투자 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들어갔으니 이런 것들이 부실이 됐을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일본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행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엔저가 계속되면서 현금 보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렇다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안정판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하고 제가 글로벌 리스크 책이란 이런 코너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세계가 그만큼 마치 이제 헬륨가스가 차듯이 어디서 언제 어떤 불꽃으로 경제 침체나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지정학적 위기로 전쟁이나 이런 것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경고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듯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금융기관들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